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최고 에너지 전문가가 한국 기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을 동시에 덮친 AI 전력 대란. 유럽은 속수무책이었지만 단 하나의 보고서가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보고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도착한 파란색 봉투 하나. 거기에 담긴 단 3.6m짜리 케이블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소에서 무려 1300번 연속 실험을 모두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럽 전역의 에너지 지도는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독일 기술 고문 안드레아스 슈타이너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 순간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안드레아스 슈타이너입니다. 베를린 밑에 구역 유리마천루 42층에서 유럽의 에너지 미래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15년간 유럽에너지연구소의 수석 기술 고문으로 일하면서 프랑스 원전, 현대화 프로젝트부터 노르웨이 해상풍력 단지까지 대륙을 가로지르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참여해왔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간 보고서들이 브뤼셀 유럽위원회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일 때마다 저는 유럽 에너지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 7시 정각 사무실 창가에 앉아 에스프레소 한 잔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 온 기술 보고서들을 검토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책상 위에 정리된 파일들은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죠. 프랑스 보고서는 두껍고 체계적이었어요. 아리바 원자력 연구소의 정밀한 데이터와 깔끔한 그래프들이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일본 자료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함으로 가득했어요. 도시바와 히타치의 기술 문서들을 보면 장인 정신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보고서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물론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였죠.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만든 자료들은 화려하고 야심찬 계획들로 가득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잘 포장된 모방으로 보였거든요. 반도체나 스마트폰은 잘 만들지만 진짜 원천 기술이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겨울,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11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런던 킹스크로스 데이터 센터에서 첫 번째 경보가 울렸습니다. 챗GPT와 구글 바드, 그리고 수십 개의 AI 서비스들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전력 소모량이 예상치를 훨씬 넘어섰거든요. 오후 3시, 파리생 등이 변전소에서도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AI 모델이 유럽 전체의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풀가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밀라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력 부족 경고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유럽의 전력망을 질식시키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가 갑자기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사인 하이더 박사가 제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평소 침착했던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안드레아스, ITER 프로젝트는 도대체 언제 완성되는 거야? 저는 벽에 붙어있는 거대한 설계도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205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15층 건물만 한 토카막 자석을 만드는 데만 25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남프랑스 카다라슈 부지도 여전히 공사 중이고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ITER 프로젝트는 마치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았어요. 웅장하고 위대하지만 정작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거대함이었죠.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수십 개국이 협력하는 장대한 프로젝트였지만 런던과 파리의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당장 마주한 전력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베를린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도시 전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라면 아름답게만 보였을 그 불빛들이 이제는 거대한 에너지를 삼키는 괴물들의 눈처럼 느껴졌어요. AI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대신 우리의 전력망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전문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걸까?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복잡한 것만이 정답일까?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해답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씨앗에 불과했지만 머지않아 제 모든 편견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7시 정각에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제 책상 위에 낯선 파란색 보고서가 놓여 있더라고요. 두껍고 무거운 게 마치 누군가 제 일상에 폭탄을 던져놓은 것 같았죠. 표지를 보는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또 어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가져왔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비서 마리아가 커피를 가져다주며 말했어요. 어제 저녁 늦게 국제 우편으로 도착했어요. 발송인이 한승용 교수라고 되어 있네요. 한승용? 이름도 생소했죠.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초전도 분야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아시아에서 온 기술 제안서들은 대부분 과장된 내용이 많았거든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무저항 고온초전도 케이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더 읽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기존의 해경함로가 축구장만 한 거대한 자석을 필요로 하는데 이 케이블을 사용하면 자석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케이블 내부에서 전류가 스스로 우회한다는 거예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계산기를 꺼내서 대충 계산해봤는데 건설비가 절반으로 줄고 건설 기간도 10년은 단축될 것 같았어요. 더 중요한 건 도심 한복판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보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모두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0년간 ITER 프로젝트에 매달려온 저희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컸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인가? 한국에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겐 아직도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헤르만에게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그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죠. 안드레아스, 이거 정말 믿을 만한 자료인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럽지 않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보고서에 실린 데이터들은 정말 정교했어요. 실험 결과, 시뮬레이션 데이터, 심지어 경제성 분석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오후 내내 그 보고서만 들여다봤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제 기존 생각들이 흔들리는 걸 느꼈죠. 특히 퓨전 데이터 캠퍼스 모델이라는 개념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해경함로와 데이터 센터를 결합해서 AI 시대의 전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아이디어였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집에 갈 생각이 안 났어요. 사무실에 홀로 남아서 계속 그 보고서를 읽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이 기술이 정말 실현 가능하다면 우리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해서 그 파란 보고서의 내용들이 머릿속을 돌고 돌았거든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죠. 의심만 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한승용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기술 검증을 위한 만남을 제안합니다라고 썼죠.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시험소인 스위스 SULTAN 센터에서 검증하자고 제안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편으론 아마 검증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대로 확인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파란 보고서 한 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 몰랐어요. 내 손은 전화기를 잡은 채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그 파란 보고서를 다시 한번 들춰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스위스 SULTAN 센터에서 검증해보시죠. 내가 던진 이 말은 사실 일종의 도전장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기로 유명한 그 시험소에서 말이에요. 만약 한국팀이 여기서 실패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그저 허황된 꿈일 뿐이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었죠. 한승용 교수팀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몇 주 후,
스위스 알프스 산맥 깊숙한 곳. 하얀 눈으로 덮인 연구소 앞에서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는 3.6m 길이의 케이블이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금속 케이블처럼 보였지만 이 작은 물건이 유럽 전체의 에너지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호프만 박사가 케이블을 살펴보며 혀를 찼어요. 이 작은 놈이 코끼리 50마리가 누르는 압력을 견뎌야 한다고? 91,000A의 전류까지? 그의 회색 수염 사이로 의심스러운 표정이 스며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한국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이건 좀 과한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시험실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종 센서와 측정 장비들이 마치 외계 기술 같아 보였어요. 이곳에서는 단 0.1초라도 방심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케이블이 설치되자 호프만 박사가 컨트롤 패널 앞에 섰습니다. 10.8 테슬라 자기장과 함께 최대 전류를 흘려보겠다. 그의 손가락이 스위치 위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만약 케이블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다면, 아니면 전류가 새어나온다면,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류량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3만 암페어, 5만 암페어. 제 심장박동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어요. 8만 암페어를 넘어서자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케이블로 향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하지만 호프만 박사는 침착했습니다. 정상이야. 마지막 단계로 넘어간다. 91,000A. 목표치에 도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제 눈은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프가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케이블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류 손실도 없고 온도 상승도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성공이다. 호프만 박사의 외침과 함께 시험실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반복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번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반복하는 겁니다. 보통은 몇십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 한국팀은 1300번을 요청했습니다. 1300번이요? 정말로? 호프만 박사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라톤 같은 시험. 100번째, 200번째, 500번째. 매번 완벽한 결과였어요. 저는 점점 더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1000번을 넘어서자 저조차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300번이 남았을 때는 시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1299번째, 1300번째.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순간 시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 한 차례의 실패도 없습니다. 1300번 모두 완벽한 성공이에요. 호프만 박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온 그도 이런 결과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이들은 단순히 좋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걸 현실로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스위스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시험실 밖으로 스며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유럽의 에너지 미래가,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나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베를린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손안에 든 검증 보고서를 다시 한번 펼쳤어요. 숫자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91,000A, 10.8 테슬라, 1300회 연속 성공.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그 결과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유럽 에너지 컨소시엄 긴급 브리핑이 소집되었어요. 42층 회의실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온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만만하게 발표대에 올랐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파워포인트를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밀러 박사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고개를 갸웃했고 파리에서 온 듀부아 박사는 펜을 멈춘 채 저를 응시했어요. 여러분, 지난 3주간 제가 스위스에서 목격한 것은 목소리가 갈라질 뻔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한국의 초전도 케이블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든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서울대 로고 옆에 놓인 시험 결과 그래프였습니다. 완벽한 직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성능 곡선이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자석 크기를 90% 줄였습니다. 건설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1300번의 연속 테스트에서 단 한 차례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롬바르디 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안드레아스, 정말로 믿을 만한 데이터인가?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평소라면 동조했을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답이 명확했습니다. 박사님,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호프만 박사가 직접 검증했고 SULTAN 센터의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확인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의심의 눈빛들이 호기심으로, 그리고 점차 경외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케이블 내부 구조도, 전류 우회 메커니즘, 자기장 분포 시뮬레이션까지 한국 연구진이 보내준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공유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퓨전 데이터 캠퍼스 개념입니다. 핵융합 발전소와 AI 데이터 센터를 직접 연결해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년간 풀지 못했던 에너지, 효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밀러 박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ITR 계획은 15년 늦춰지겠죠. 아니, 아예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 대답이 회의실을 다시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더 작고, 더 효율적이며, 더 안전한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 수 있거든요. 듀부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가?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한승용 교수팀과 기술 이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유럽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어 하고요. 윈윈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롬바르디 박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안드레아스,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는 정말로 변했나?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떠올랐어요. 한국 기술을 코웃음 쳤던 그 오만한 독일 엔지니어 말이죠. 그리고 지금의 저를 봤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려 하고 편견 없이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사람 말이에요. 네,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 대답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거든요. 진정한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편견은 우리 자신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같은 베를린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넓고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국행 항공편 예약 확인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웨스트 버튼 발전소 부지에 도착했을 때 템즈강의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의 런던은 언제나 을씨년스럽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거대한 흰색 텐트가 세워진 부지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오고 각국 기자들의 설렘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한국유럽 융합에너지 협의약.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라면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무대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죠. 제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스크린에 SULTAN 센터 시험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91,000A, 10.8 테슬라, 1300회 연속 성공. 숫자 하나하나가 제게는 부끄러움의 기록이었어요. 얼마나 오만했던 건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던 건지 깨닫게 해주는 증거들이었거든요.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유럽위원회 에너지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독일 지멘스 대표도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계셨고요. 불과 몇 달 전까지 회의적이었던 그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논의하고 계셨죠. 협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펜이 종이에 닿는 작은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이 한 번의 사인으로 유럽 전역의 퓨전 파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거대한 자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발전소를 지을 필요도 없고요. 서명식이 끝나고 혼자 템즈 강변을 걸었습니다.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 도시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빛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꿈이고, 누군가의 희망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빛들이 더 이상 꺼질 걱정은 없겠구나.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 줄의 케이블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는 이제 한 세대의 약속이 되었다. 펜을 놓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과연 우리 독일이, 우리 유럽이 한국만큼 용감하게 새로운 길을 찾으려 했던 적이 있었나요?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며 혁신을 두려워했던 제 모습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국의 연구진들이 보여준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끈질긴 연구와 도전, 정신만 있다면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6개월 전에 그 오만한 전문가는 더 이상 없었어요. 대신 겸손하게 배우고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려는 새로운 안드레아스가 있었죠. 변화한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